됩니다. 근데 제가 그 강연을 몇 번 나갔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보수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에서 시사평론 쪽에서 저는 빅5에 든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조갑재 대표도 있고 그 다음에 정규조 씨도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꼽는다면은 빅3 라면 감히 제가 황장수 소장님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사실이 없고 어느 누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분이에요. 뭐 고종이든지 뭐 박근혜든지 무슨 이명박이 누구든지 잘못된 것을 잘못하고 항상 정론이고 그 평론에 사실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고 지금 그 사천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오셨고 참 이게 이력서가 기고한데 참 제가 말씀드리자면 긴데 아마 서울대학에 농경학과인가 농대를 가셨어요. 뭐 대마다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신다고 해요. 경제학과 못 가고 미끄러져가지고 농경제학과가 가셨고 미래경영연구소장이시고 이제 뭐 하도 인물이 뛰어나다 보니까 김대중 총재 특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지 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이 하나 기록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김대중 씨가 아니다 하면은 털에서 나오는 거죠. 지만한 박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의로운 분이고 또 지금 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까지 겸하셨고 대우증권 사회이사 농림부 장관 장관까지 역임하시고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태극 집회나 보수의에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 그리고 과거에 약간 김대중 특보에서 이 좌익 쪽에서 몸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용기 있게 소개하시는 분이 황장수 소장이시고 우리 시사평론가의 빅3에 들어가시는 분을 제가 감히 모셨다 이 말입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주천 교수님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포럼의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뭐 사대본이다 또 헌법소다 뭐 또 우리 행진하는 거 그 필드에 나가서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럼의 주제를 잘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 이주천 교수께서 아주 학자로서 우리 아주 귀한 제목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우리 황장수 소장님을 뵈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보자도 우락부락하고 처음 보이셨는데 오늘 직접 만나뵈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입니다. 자, 우리 황장수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날씨도 더우신데 좀 괜찮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외부 강연이나 행사에 가서 일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주천 교수님이 굉장히 제가 어려운 분이라서요. 그저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나오면 하고 싶은 말을 제가 그대로 하지 여기 계신 청중들의 구미에 맞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다가 해가 좀 올라가실 분이 계신데요. 맨날 같은 분들끼리 모여서 같은 이야기 들으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도 되죠? 네. 그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냥 나갈까요? 농담입니다. 저는요, 지금 보수가 위기가 아니라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예정된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력이 다 소진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세상 잘하다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수 많이 하지요. 종북 척결 이야기하면 보수입니까? 재벌들 대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말하면 보수입니까? 보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보수의 정의를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정립이 되고 학술적으로 정립이 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를 제대로 세운 게 있는가? 없습니다.
원래 보수라는 것은 용어가 없었어요. 1953년에 러셀 캐커크라는 미국의 학자가, 영국 출신인데요. 학자가 보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을 한 7, 8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부터 보수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는 소련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공산주의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동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체제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명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수라고 지식인들이 어디 가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하게 보수는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마음의 상태이고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자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럴 때 보수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한국의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진짜 보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보수라는 것은 세상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회에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자가 있을 거라고 믿고 또 인간의 지혜나 도덕이나 양심을 믿고 한 사회를 과학적인 설계나 머릿속에서 이념을 담아서 과감하게 뒤바꾸려고 할 때 그 사회가 그렇게 과감하게 뒤바뀌지 않고 내려온 전통과 역사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지향하는 것이 보수라는 겁니다. 자, 이 보수가 생긴 것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보수는 안 생겼습니다. 공산주의 이전에 보수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 보수는 대응의 전략이라는 거죠.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그걸 전 세계로 냉전 시대에 확산시키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보수라는 방어적 전략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급격하게 실험해보지 않은 부분을 선동을 통해서 뒤집는 부분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사회의 전통과 질서와 양심과 도덕과 관습에 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사회를 서서히 발전시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수라는 것도 역시 대중의 마음에 파고들어야 되죠. 서서히 발전시키겠다다가 이 사회가 과감하게 변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보수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보수다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방어적으로 과거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 공화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민주당이 노예 해방을 반대하기도 했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만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노예 해방을 반대했는데 링컨은 그 시대에 과감하게 노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이렇게 따르는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사회를 개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보수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문재인 폭주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진짜 보수인가?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 정치인입니다. 안 그러면 기득권의 노예거나 기득권의 일원이거나 보수인 척 한 것인가?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여기 계신 보수라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제대로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다 깨져 버려서 남은 것이 없는 이때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들어섰을 때 종북 척결 하면서 다들 대기업을 청량하고, 저는 반재벌주의자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저 정치 권력으로 재벌들을 손을 보고 회사를 빼들려 하고, 그 다음에 성질 더럽다고 회사 뺏으려고, 오나가 성질 더럽다고 회사 뺏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말이 적게 나왔다고 회사 뺏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국민연금으로 회사를 뺏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국가가 정해서 갖고 가서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보수가 이 세상에 힘있고 강한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보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보수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을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다가 마지막에 쫓겨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해서 나라를 또 18, 9년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해서 쿠데타라고 해서 쿠데타를 해서 또 집권을 했어요. 자, 그때까지, 노태우까지 한국의 보수는 뭡니까? 거기에 어떤 정교한 이데올로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광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보수단체는 광변단체 내지 의용단체였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내가 보수인가 아닌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정권이 처음으로 김대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김대중으로 넘어갔을 때 평생 완변 의용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찬밥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고 이 보수는 무엇인가 고민이 들었겠죠. 근데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 달리 보수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북한하고의 대립을 하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나라에는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수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문제들은 또 한국하고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거기에 또 다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가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지역성이 있습니다. 영원함의 지역성이요. 이 두 가지가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왜곡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친북이거나 이런 것 같아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길거리로 나서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아왔어요. 다시 갖고 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9년을 했습니다. 근데 9년을 했는데 탄핵으로 나라가 뺏기고 대선에서 지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는 이 과정에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잘못만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솔직히 말하면 보수를 표방하는 국회의원들 100수십 명의 잘못도 그 이상으로 큽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정권을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명박 정권 때 하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데 돈을 수십 조씩 날리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국회의원 보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인방 문제가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정윤회나 최순실은 숨어 있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적어도 TV에 나가서 5번 이상을 3인방이 물러나야 되고 정윤회도 떠나야 되고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없어져야 된다. 근데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분명하게 그들의 전성시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가 대기업의 이데올로기나 정경련의 이데올로기, 자유기업원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는 지금 미래가 없는 젊은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뭘 했습니까? 자, 몇 사람이 어디서 받아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보수 이데올로기의 전국인 양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다수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의 보수밖에 되었습니까? 그래서 망할 때가 돼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수들이 많은데 권력을 쥐고 국정원을 쥐고 경찰을 쥐고 군인을 쥐고 기무사를 쥐고 있는데 스스로 권력을 내놔버리는 저런 어리석은 일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 한국당, 한나라당 이 보수 맥락을 잇는 그런 보수 국회의원들의 잘못도 아주 크고요. 그 정당의 당원들의 잘못도 아주 큽니다. 민주적인 정당 구조를 가진 보수 정당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공화당 하던 당원들이 그대로 민자당 하다가 신한국당 하다가 한나라당 하다가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 지지층이라는 분들도 보수를 갖다가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바닥부터 했는가. 그리고 한국의 교수들 중에서 정말로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수에 관해서 책이라고 한 권을 쓴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래도 책은 한 권 썼습니다. 개혁 보수의 미래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보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온 겁니다. 근데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보수의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경제가 성장을 해서 고졸이라도 삼류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집을 가지고 자식을 대학을 보내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 시대에 통하는 이데올로기. 자,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걸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변했느냐. 사회 문명 시스템이 변해버립니다.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느냐. 자, 여러분이 젊었을 때 회사에 가면 격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다음에 문서 수발을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때 100명이 하던 일을 지금 인터넷이 IT와 자동화 되어서 기계화 되어서 이제는 2~3명이 합니다. 그 다음에 블루칼라들, 공장에서 당시에 1000명이 하던 걸 지금 10~100명이 기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소멸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력은 높아지지만은 일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나누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중산층이나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돈이 많이 돌아갈 텐데 노동을 하는 사람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제가 자본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몸에 저항감이 나오시죠. 이거 바꿔야 보고가 사는 겁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많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미국에 왜 트럼프가 됐겠어요? 대통령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북핵 문제를 대응하는 문제를 보고 그때부터 문재인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듯이 트럼프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안 부르고 트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의 공장이 사라져버려서 철강 공장, 자동차 공장, 미국의 장난감 만드는 일도 전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쇠락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오데오 주변에 한 10개에서 8개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 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렬하게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전형적인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샌더스도 민주당의 힐러리한테 졌지만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반대쪽에 있는 젊은 사람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대선은 자가 되든 누가 되든 파퓰리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영국이 한번 보세요. 브렉시트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EU에서 나가겠다고 하면서 브렉시트를 갖다가 가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거만 하면 파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70년, 80년을 집권해오던 중도 좌우파 정당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전 세계적으로 대중들이 가난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가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걸 기성정당에다가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분단이 안 되고 동서 지역 감정이 없었다면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극우 파퓰리즘이 득세를 해서 좌파가 득세할 것을 걱정도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을 텐데요. 한국은 북한하고의 분단이라는 문제가 정치 상황을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성장시대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자리가 있고 가족을 결혼을 하고 가족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이 보수 정신을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걸 전파하려고 하면 그게 뭐 크게 어떨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는 방어적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에 맞게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용을 바꾸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바꾸는 노력을 보수 대통령들도 하지 않았고 보수 정당들도 하지 않았고 보수의 저 같은 사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올로그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30대, 40대가 거짓말인 줄 알아도 파퓰리즘으로 자신들에게
집을 제공하겠다, 각종 수단들을 정부 예산을 나눠주겠다, 복지나 육아 이런 부분을 주겠다라는 사람을 좋아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보수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젊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노력을 안 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사는데,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그냥 국가에 기대거나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거로 돌아가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를 한번 바라보세요. 노력을 안 합니까? 취업을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일자리가 없고, 또 솔직히 쉽게 갈 수 있는 일자리에 가면 평생 결혼도 못합니다. 150만 원, 200만 원을 갖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집을 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수 진영에서 과감하게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수가 굉장한 이데올로기 같았어요.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 70, 80%는 김정은이나 김씨 패밀리는 잘못된 것. 그래서 저런 집단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핵을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저런 종자들은 끝까지 밀어붙여서 박멸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하고 서로 짜고 1월 초부터 이제 몇 가지 쇼를 했습니다.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미국까지 끌어들이고,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그 직후에 실질적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북 대화를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대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과연 대한민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나 북공산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체화된 우리의 사고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먹혀들지 않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냐?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했더니 아닙니다. 저 집단은 정말로 세계에서 아주 회개하는 형태의 똑똑한 독재 집단이고, 저 집단하고 협상이나 거래를 해서는 뭐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망할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순식간에 의식이 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실 때 학교에서 천리마 운동이니 오 담당제니 북한의 처형이니 학살이니 통일 전선 전술이니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가버렸고, 자식 교육들은 다 어떻게 시켰길래 순식간에 저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지난 탄핵 과정에서 분노하셨겠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나 보수는 점점 한국에서 물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과거에 보면 저수지에 물이 많을 때는 물고기가 잘 안 보였는데, 저수지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쪼그라들면 물고기가 조금 남은 물에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말라 죽게 생긴 그때 말라 비틀어진 저수지에 물고기 꼴이 돼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당으로 힘을 모읍시다. 보수가 단일해야 된다. 지금 보수가 애국당으로 갈라져 있고, 바른미래당에도 일부 가 있고, 보수가 분열되어 있다. 그러면 좋다. 단결만 하면 보수가 승리할 수 있는가? 이번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당선자가 제주도에 강력은 하나 있고 없었어요. 표가 거의 안 갔어요. 대부분이 한국당으로 갔습니다. 저도 꼬라지가 보기 싫었지만 꾹 참고 가서 이번을 출투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전에 뭐라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
여론조사는 틀렸다. 문정권 지지율은 15% 20%밖에 안 나온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카톡을 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그래 15% 20%가 어떻게 선거를 다 이겨버립니까? 이거는 뭐냐? 선거입니다. 이거는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하고 난 뒤에 부정선거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민주당의 광역 비례의원 득표율이 50%가 좀 넘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요. 한국당의 광역 비례대표 득표율이 29% 정도 나왔습니다. 그 21%의 차이가 전국적인 선거에서 대부분을 다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볼 때 저는 항상 문재인이 한 20%가 업돼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74점 넘으면 54점도 됐거든요. 지금 보면 61.7까지 떨어졌잖아요. 이제 41.7 정도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칫 당선될 수준으로 딱 가 있어요. 그럼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점점 빨라질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망하고 붕괴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의심치 않아요. 별로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작년부터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절로 망한다. 왜 저절로 망하느냐?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를 논쟁을 해봤자 안 먹혀듭니다. 언제 먹혀드느냐? 경제가 망하면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경제가 망할 때는 이제는 북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잘못됐다고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다 등을 돌릴 거예요. 언제 70%를 지지했는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전부 말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에게 등을 돌린다고 그것이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다시 정권을 차지해오는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변신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올 10월 달만 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30%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30, 40%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쯤 되면 전국 주도력을 상실해가고 망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보수가 다시 집권하느냐? 그거 꿈깨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이 중도 좌우파니 뭐니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흩어지거든요. 민주당이 다 흩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앞에 세워서 다시 또 한국당과 이렇게 붙게 될 때 상황이 그것이 보수의 집권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보수가 가진 이데올로기를 바꾸어야 돼요. 미래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그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진 과거의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대, 30대, 40대에 득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에 이깁니까? 지금 50대에서도 밀리고 있는데요. 그럼 60대, 70대 초반 가지고 선거에 승리합니까? 문재인이 망하면 그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이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이겨봤자 또 박근혜나 이명박작으로 5년, 10년 뒤에는 다시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 오늘 이야기가 상당히 때가 없겠지만 여러분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위안을 주는 말들만 하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해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보수의 이데올로기 체계를 전면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보수를 한다, 댄디 보수다 하는데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그래 말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를 하려면 어르신들이 등산복 입고 가지 말고 양복 입고 모자 쓰고 가라. 제가 그 말하는 거 보고 너네들도 틀렸다 했습니다. 왜 틀렸느냐? 옷 잘 입고 깔끔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임종석이나 투사파를 욕하지만은요. 저는 제 시대에 저는 한 번도 투사파나 학생운동을 했지만은 좌파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임종석이나 이런 친구들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항상 반대해 왔어요. 그런데 주사파들이 오늘날 청와대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금 다수가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각에도 이렇게 꽂혀있고, 이러면서 좌파 학생운동 출신들이 오늘날 저렇게 득세하는 과정에서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깜빵간 연수를 합치면요, 몇천 년이 될 거예요. 다 합산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바닥에서 개고생을 하면서 한 20년 이렇게 백수로 살아온 세월을 합치면요, 몇십만 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된 부분이에요. 숱한 세월을 먹고 사는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방향은 틀렸지만 그 짓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옷 잘 입고, 네? 어르신들 보고 데모하러 갈 때 양복 입고 가라고 한다고, 그래서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보수의 새로운 방향이 될 거다. 절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이요, 기존의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에서 멀어진 채 정말로 치열하게 자신들끼리 가서 한 5년, 10년 바닥에서 기어야 이 보수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국당이 그때는 한낱 새누리당이죠. 참 무관심하다. 젊은 사람 보수들이 모여서 몇 사람이 새로운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좀 도와주라 이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자, 젊었다 뿐이지 하는 행동은 정치 브로커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정말로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젊은 보수들이 있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게 이 시대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 아주 작지요. 보수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보수를 한다면 뭐 전체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5%,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보수의 정당의 정책으로, 보수 대선 후보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생적으로 자신들이 보수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부정을 해가야 됩니다. 자, 한국의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요, 관변하고 보수를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여버린 데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굉장히 저는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은요, 이제 보수 진영 안에서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래 암흑이 깊어야, 세력이 깊어야 그 다음에 희망이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요, 보수가 아니라 전부 정치 건달들이나 브로커들만 보수 진영에 우글우글하죠. 배지 달고 있다고 사람 아닙니다. 그 중에 정치 건달 브로커 웰빙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보수가 정말로 망하기 직전이 되면 이제는 옥석이 구별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라지가 알곡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주머니를 틀어서 이렇게 자리를 가지면서 그래도 강의라도 들어보려고 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집에서 괜히 쉬셔야 될 텐데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전체에 이렇게 퍼져야 됩니다. 미국에서도요, 보수 정당이 70년대에 닉슨 탄핵 이후에 맛이 가버렸습니다. 거의 좌파의 시대가 왔어요. 그때 보수가 뭘 했느냐? 전부 바닥으로 내려가서 조직화를 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 뉴 보수, 그러니까 네오콘이 뭔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자, 클린턴이 또 10년 집권하는 동안에, 8년 집권하는 동안에 미국의 보수가 맛이 갔어요. 그때 어떤 게 생겼습니까? 티파티라고 공화당 내부에서 그 땅덩이가 큰 미국에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구성할 것이냐라는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폼페이오도 티파티에서 하원 의원이 되어서 사선을 해서 지금 국무장관까지 갔고,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전부 트럼프를 반대했는데 당원들은 트럼프를 따라가게 되는 데는 그 티파티나 이런 바닥에 보수의 새로운 흐름들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하는 부분은 저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어쨌든
미국의 보수의 바닥 정서를 잡아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건 분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는 전부 트럼프를 반대했지만 당원들은 트럼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17명인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그걸 다 긋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한국의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재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연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문정들을 비판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저분이 한국당을 개혁하고 새로운 당으로 만들 수 있을 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멸이네, 전멸. 흑단멸이네. 그러면 어떻게 저분이 되셨을까? 친박은 저분을 반대하고 비박이 저분을 강하게 추천을 했지요. 자, 친박은 한 3개월만 하고 당신은 집에 가라.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당을 가지고 오겠다고. 비박은 저분이 한 7, 8개월 해서 내년 초까지 가면서 그 사이에 친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적당히 힘을 실어주면서 그 다음에 비박이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동상이몽으로 했죠. 그래서 당이 너무 표류하니까 일단은 너무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비대위의 과제에 대해서 다투고 일단은 출범 시작. 까딱 잘못하면 둘 다 망하겠다 해서 적당히 합의해서 출범했어요. 그런데 저분이 지금 과거에는 친노 진영의 이 브레인이다가 이제 이쪽에 오셔가 상당히 흥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이 다른 거 하고 갈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하고 가면 됩니다. 뭐냐? 한국의 보수가 왜 망했는가 책을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당의 모든 의견을 취합했어요. 그래서 보수 멸망의 원인을 하나씩 사람 이름까지 언급해서 그 책에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의 정책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열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과 가치를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수의 인적 청산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열거해서 다음 총선이 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단단하고 친박이든 비박이든 합의를 하게 돼야 제가 볼 때는 책 한 권을 성경처럼 딱 바이블로 만들어 놓고 회장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른 욕심이나 개별적으로 어느 패거리에 서서 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보수 정당이 살기 위한 바이블 성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것만 하겠다고 할 때 누가 시비 걸기가 어려울 거예요. 명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보수 정당이 쇄신이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독자적으로 쇄신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밖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이 다르신 분이 있겠지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3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응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문정권이 집에 가면 박 대통령은 석방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임기에 못 채우고 가면 빨리 석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을 석방하자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문재인을 보내자 해야 동의를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세상에 어떤 가치가 누구 석방시키자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치가 아니에요. 문재인을 보내자는 것은 의미 있는 가치가 되죠. 왜? 문재인은 지금도 많은 반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을 벌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어요. 지금 제가 주로 혼자서 떠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석탄이나 강물을 일체 사서는 안 된다. 작년 9월에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12월 달에는 그런 거를 실어 나르는 배나 수단은 납포하거나 압류하거나 동결시킬 수 있다고 또 됐어요.
자, 그런데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월 달에 북한에서 사할린으로 실어 나르고 또 배를 바꾸어가지고 파나마니 시에라리온이 해서 한국으로 두 대가 들어와서 하나는 포항에 하나는 인천에 내렸어요. 그게 어디 갔겠어요? 누가 썼겠어요? 포항제철이나 한전에서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 정부가 몰랐느냐? 알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배가 24번이나 한국에 들락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경화부터 문재인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공식 행사장에 가서 대북 제재를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여러 번 했지요? 기억 안 납니까? 그걸 했어요. 마음에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자, 자기들이 다른 나라를 보고 제재를 하자고 했던 사람이 자기들이 밀수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골 때리는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북한에서 사할린으로 가는데 배가 한 5대가 동원이 됐는데 사할린에서 배를 바깥 이렇게 실어 지었었다니 원산항에서 사할린으로 가는 배 5척 중에 토고,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에 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 배를 어느 나라에 보낸다는 건 그냥 서류로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거죠. 근데 배 주인은 실질적으로 중국이다. 그리고 그 배가 나중에 벨리즈라는 나라로 이름도 바꾸기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뭔지랍니까? 5월달까지 그 배가 한국 배였어요. 한국 국적에.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5월달에 뭐가 있었어요? 작년 5월달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한국 배가 갑자기 포고배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실제 주인은 중국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석탄을 원산에서 사할린 헐렁석도 한국까지 실어나갔어요. 근데 그 배가 올해 1월달부터는 한국이 납부하고 있다는데 지금 선적이 어딘 줄 알아요? 한국 선적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 됐어요? 원래 한국 배인데 잠깐 포고배로 해서 중국 쪽에 북한의 밀수를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쪽에 보냈다가 이 배가 유엔에 의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의해서 적발이 되니까 이제 너 더 이상 움직이면 곤란하니까 한국에 와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몇 달 사이에 배가요? 한국 배가 포고 배가 됐다가 벨리즈 배가 됐다가 운영은 중국에서 하고 이제는 또 한국 선적으로 남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죽했으면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어젯밤에 11시에는 한국에 인천에 실어 날랐던 배가 완도 밑에 지나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 7시에는 그 배가 한국 해역, 쓰시마 해역 앞으로 지나고 있다. 한국 영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이 그걸 빨리 안 잡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가지고 대북 제재하자고 장난을 치면서 전애들은 밀수에 개입을 했다. 자, 그거를 황만천 직원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선적협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되는 일이면 한국의 국정원이나 정보기관이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개입 안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북한 배가 드나드는데 7월 초까지 드나들었는데 북한에 이렇게 밀수를 했던 배가 왜 안 잡았냐 하니까 작년 10월에 들어왔던 배를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다. 배의 화물을 주문했던 사람을. 그래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안 잡았다라고 어제 그러면서 수입한 바지 업자를 처벌을 할 예정이다라고 어제 외교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조중동도 이 사실을 추가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이 정권의 가시를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를 안 하죠. 슬쩍슬쩍 조그마한 언론들이 잠깐 보도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제재를 하자 해놓고는 자신들은 북한에 석탄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외에도 3건이 더 있었습니다. 여수항에서 북한이 옷을 만들거나 이런 데 필요한 정유 제품을 실은 배가 이렇게 나가서 북한 측과 접촉을 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 말이 아니라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한국의 유조선이 북한의 유조선과
공회상에서 만나가지고 기름을 넘겨주는 장면을 일본이 5월달에 적발했어요. 올해 5월달에. 지금 적발된 것만 5건이에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중국 놈하고 러시아 놈들이 뒤로 밀수나 국경을 갖다가 그쪽으로는 제재를 한다고 해놓고는 밀수를 하면서 북한에 기름값을 대주고 기름을 주고 또 북한이 필요한 수출하기 위한 석탄 등을 또 가져오고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흥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권이 지금 그런 부분에 관여된 시도 지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 한 개를 자 이제 바지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내가 중간에 석탄을 수입해서 넘겨주는 사람인데 이게 러시아 건 줄 알고 살빈에서 수입해서 넘겨주거든. 나 북한 건지 몰랐다는데 잡아떼면서 대신 처벌을 받는 바지 한 명이 나오고 그놈한테 꼬리를 자르고 끝내려 하겠죠. 그리고 이 일에 외교부 대변인만 나오지 외교장관이나 청와대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일에 최종적인 지휘가 어디서 이루어질 거라는 건 다 알지요. 청와대가 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석탄 의혹들을 반역적 행위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지는 줄 압니까? 이번에 런킹 특검을 보고 특검 저거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거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조사하고 있잖아요. 어제 영장도 기각됐잖아요. 자, 한국당은 저거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밥을 굶고 아부통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고 난 뒤에 특검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검이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지금 전화기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놈이 경찰은 44명이라고 했는데 130명이 더 나왔어요. 174명이 조작을 했어요. 조작한 내용을 쌓으면 2,800kg라고 해요. 롯데 월드 2 타워에 5,000개 높이로 쌓일 정도로 양이 많답니다. 그러면 60일을 하는데 특검이 저런 걸 해서 되겠어요? 노회찬도 잡아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우선순위가 김경수가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그런 걸 갖다 끌어들여서 선거에 개입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한국 역사상에 유례없는 형태의 선거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무슨 댓글을 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했다. 그런 것보다도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많은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이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첨단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 지금 뭡니까? 도병호사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기 위해서 아마 돈을 좀 냈을 거고,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로 가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도변호사 친구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노회찬이니까 그게 어떤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뭐 새로운 거 하는 척 보이면서 본질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60일이면 끝납니다.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3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언제 이거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타고넘는 부분에 탁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테크닉은 보수 정권에 비해서 워낙 탁월합니다. 과거의 보수 정권에는요, 야권의 어떤 문제들이 등장해도 누구 하나 이건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하면서 좀 피를 보더라도 국회 척결을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판을 싹쓸이 하거나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굳이 내가 그거 할 것 없이 실력자 대통령에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당이 되어가지고 9년 동안 찬바람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집권하면 싹 쓸어버리자. 적폐청산, 부패척결이라는 이 그 명목으로 정치판을 싹 쓸어버리자. 더 나아가지고 권력 기구들을 해체해버리자. 검찰도 해체하고 국정원도 해체하고 기무사도 해체해버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먹혀드는 징조가 하나 나왔죠. 자기들은 굉장히 힘을 실어가지고 기무사 개헌문건 문제를 터뜨려서 문재인이 흥분하면서 끌고 가는데 지금 이걸 일주일 동안 했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사이에 6.4%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여론도 상당히 왜곡되고 이렇게 조작되었을 여론이겠지만은 추세가 폭락을 하고 있고 5주째. 근데 이거는 1, 2%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6.4%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정권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누굽니까? 청와대 행정관. 박현민이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보이더라도 이제는 안 먹혀들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도 과거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리사이클이라는 게 많이 있었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극장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만약에 나훈아가 나와버리고 두 번째에 조용필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노래 부르는 가수를 누가 보겠습니까? 이 정권은요 1년 2개월 동안에 나훈아 조용필부터 시작해서 남진까지 딱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거를 해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 둘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자, 이제 누가 깜빵에 간다고 해서 놀랄 일이 별로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깜짝 시효를 해서 그리고 대북 시효를 해서 적폐청산 한쪽에는 대북 시효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지지를 유지해왔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건 뭡니까? 경제.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 수학이나 과학입니다. 경제는. 이거는 건달이 농땡이가 공부 안 하다가 하룻밤에 급속하게 벼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이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 성장이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지난주입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이재용을 만나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열심히 고용에 애쓰겠습니다. 저 군산도 네가 좀 책임져라 이랬죠. 이재용이 삼성이 군산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은 경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정권은 경제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일자리 만든다고 작년하고 올해 얼마 쓴 줄 아십니까? 34조를 썼어요. 추경으로 14조 한 7, 8천억을 썼어요. 추경으로만. 살아납니까? 그거 나누어서 찢어발겨서 가져가봤자 여기저기 일자리 예산으로 나눠줘봤자 흔적도 없고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발악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겨울쯤 되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워낙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하고 노조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거를 못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자,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30% 이상이 지금 이자도 안 나오는 은행 돈을 빌려서 살아가는 이 가감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노동자들 중에서 자기의 한마디로 실질적인 노동 생산성에 맞지 않는 오바된 정치 투쟁으로 가는 정치 임금을 드러내고 이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의 임금이요. 미국의 엘리거마나 이런 데 뭐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있죠. 그것보다 30-40%가 더 비싸요. 한국이. 일도 작게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있는 회사들 한국에 남겨놓은 제조 현장도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같이 기술이나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과거는 중국에 있다가 지금은 베트남에 있다가 그것도 비싸서 스리랑카나 인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이걸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자신들이 머리에서 한마디로 구상을 든 걸 가지고 실천을 하겠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언제쯤 끝이 나느냐. 올 가을 되면 아마 경제가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 봄쯤 되면 30대 재벌 중에도 수두룩하게 만회가 문 닫을 겁니다. 이제 그쯤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동네 개가 있어도 문재인 탓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문제요. 아니, 우리가 죽겠는데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해라.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북한 선수단이 들어온 게 있죠. 뭐 들어왔어요? 코리아 탁구컵 한다면서 북한에 여자 남자 선수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도 몇십억을 준답니다. 뭔 돈을 주겠어요? 안 밝히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그 뭡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주겠지요. 자, 작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000억이 못 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려고 빨리 쓰고 갔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행이 그걸 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썼겠어요? 이 정권이 작년부터 대북 사업한다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기들이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밝히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밝히고 있어요. 자, 판문점에 이산가족 성공한다고 얼마 줬어요? 8월 25일인가 한다지 않습니까? 32억 줬대요. 얼마 전에 북한하고 군통신선을 연결하는데 뭘 줬어요? 51개 품목을 유엔 허가를 받고 줬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벌써 트럭이 있습니다. 아니, 군통신선 연결하는데 벌써 트럭이 왜 들어가고 휘발유가 왜 들어가요? 발전기를 떼야 된다면 경유가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기름값이 높을 것 같습니까? 평양의 기름값이 높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는 1리터에 1250원 정도예요. 서울은 얼마예요? 1620원 하죠. 어떻게 세계적으로 석유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기름값이 서울보다 더 싸냐? 평양의 기름값. 그럼 무슨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제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권이 유엔에다가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라고 말한 게 몇 건인 줄 알아요? 7건이에요. 그 한 건당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낮은 선봉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자, 북한 전역을 다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휴전선 일대도 만들어서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가스관 놔주고 전력 연결해 주겠다고. 자, 근데 비핵화는 지금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비핵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린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유해라는 걸 넣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유해가 북한에 몇 개 있어요? 5,300개가 있어요. 자, 북한이 이번에 200개 유해를 돌려준다가 이제 몇 개로 들어섰어요? 3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5,300개를 다 돌려주려면 몇 년쯤 걸리겠습니까? 6월 말에 200개가 온다더만은 지금 7월 27일 날 35개 돌려준대요. 그것도 두당 7만 달러에 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싱가포르 협정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넣고 판문점 선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해 부분을 4번에 넣으면서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비핵화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파는 데는 거래의 달인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를 상대하는 거래의 쪼다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는 이기지만 아시아에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독한 집단을 만나면 깨질 거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깨졌어요. 이제 비핵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끌고 와요? 11월 6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되는 모양이니 안 되는 모양이니 끌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북한이 이제 비핵화는 될 거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거라고 보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이미 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꼭 미국으로 핵을 한두 개 반입을 해서 폭파하는 쇼를 하고 창고에 넣는 쇼를 하고 IBCM을 폐기한다는 쇼를 하더라도 그건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지.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누구도 저걸 없애지는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보수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 폭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하지요.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망할 때까지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죠. 그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데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 안 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고 싹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을 보고 핵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핵 대 핵 균형으로 북한이 망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한 3년만 더 봉쇄를 하고 쪼아붙였으면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북한이 언제 망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독재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하도 탁월했어요. 3대 70년에. 지구상에 보지 못한 독재 기술을, 이 권력 장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중국이 망해야 망합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동구권이 다 해방됐던 것처럼 중국만 망하면 북한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마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언제 망하냐?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중국은 제가 볼 때 2, 3년이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 북한 비핵화를 협상에 의해서 된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접었고 북한을 핵 대 핵으로 계속 몰고 간다. 자,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문을 열어줬겠어. 종전선언도 해버리고 평화협정도 해버리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버리고 북한하고 국가연합도 해버리면서 남한을 적화시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법안에 딱 붙여놨어요. 또 하나. 뭘 붙여놨냐? 주한미군은 비핵화와도 관계없다. 비핵화는 불법적 행위인 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거고 주한미군은 합법적으로 그전부터 한국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종전선언은 비핵화한 뒤에 해라고 해놨습니다. 상원이 결의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수권법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문재인하고 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서있어 뭘 꾸미고 있겠어요? 2차로. 이제 7월 27일 날 종전선언을 할랬죠. 판문점 정전협정 65주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불가능해지니까 9월 달에 유엔 총회를 할 때 김정은이가 9월 달까지 미국 유엔을 좀 돌려주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거 트럼프가 6월 10일 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미국 구미에 맞는 책 쇼 한두 개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엔의 총회에서 연설하고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2차 정상회담하고 문재인이 쫓아가서 스위스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의회 들고 오라 합의문.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거는 말로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지 진정한 종전선언이 아닌 겁니다.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아, 이거 내가 김정은이한테 보였고 시진핑이하고 문재인한테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더 끌려가다가는 내 죽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련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발을 빨리 못 빼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발을 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냉혹한 사람이죠. 책임을 남한테 굉장히 덮어씌우는데 탁월하죠. 누구한테 덮어씌우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한테 속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고는 너네들 석탄 밀수도 하고 기름도 밀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경제로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대북 사업도 경제에 무너지기 전에 끝나버릴 겁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권이 무너지든가 저거 보기 싫어 죽겠다 TV도 끄라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게 무너져도 그 밑에 있는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새로운 쪽에 붙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보수의 이런 국민적 시각은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고민, 일자리 고민, 또 주거 문제, 집에 있는 사람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시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보수가 새로운 가치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30, 40%는 얻고 또 젊은 여성들한테도 한 30, 40%도 얻고 이런 식으로 보수도 문화를 싣고 감성도 좀 담고 또 그런 이 서민들이나 원래 보수는 서민 보수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강남의 배신을 한번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남의 배신이 보였지 않습니까? 원래 65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좌파를 더 지지한대요. 보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2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사이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은 좌파,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또 좌파입니다. 그 사이가 보수예요. 그러면 보수가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서민 보수, 그리고 중산층 이런 사람한테 타겟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수의 정책들이 과감하게 전환이 되고 저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플스 포럼도 하고 이런 포럼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모여서 또 정당을 만들어서 보수에 압박을 하고 자극을 줘서 그래서 보수가 변화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총선이 2020년에 있고 그 다음 대선이 언제 있어요? 2022년에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 사이 중요한 선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망하나 안 망하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정을 합니다. 제가 아무도 트럼프 안 될 때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바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문재인은 망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은 망하는데 문재인 망하는 것이 보수의 승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을 때 보수가 바닥을 뒤집어서 그동안에 보수가 관리하거나 보수가 끌어들이지 못했던 집단들을 설득을 하고 보수의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젊은 군들을 너무 몰아주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요, 보수의 기반을 넓혀서 이제 보수가 정말로 좀 변화했다라는 상황이 되면 저절로 권력은 차지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뭐가 있겠어요? 저 누구는 몇 년 보낼까? 누구는 몇 년 보낼까?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과거 청산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중에 그보다 몇 배 당할 수 있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당분간 선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속이 상해 죽겠다 보수가 지질이 된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생산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바꾸어 갈 거냐,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뭘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다음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모자랍니다. 근데 질문을 한 두 분만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황장수 원장님의 소장님의 그 강의 들으니까 한마디도 빼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게 없이 다 소화가 되고 너무 시원시원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해보세요. 그 유튜브로도 저도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스킨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쏙쏙 들어오고 지금 해답이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6.13 선거 끝난 다음에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너무 막 아주 그 다운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포럼에 가치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아까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서도 진정 배우는
그걸 깨닫는 이 포럼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한마디도 떨어질 게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되고, 보수에 대해서도 참 그동안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참 어떨 때 보면 자한당에 가는 걸 믿기도 하면서도 또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대변인 노릇을 할 거니라 그 마음고생한 거 말하면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진유 박사님께서도 오셨지만은 그동안에 이걸 위해서 28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또 부르짖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로 간절한 적인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황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해답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정말 문제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 깨어났을 때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교트루스 포럼의 트루스라는 말이 좀 더 우리는 더 가치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는, 모든 거는 트루스의 개념을 다 버렸을 때, 그걸 떠났을 때 이게 좌나 우나, 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도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멀리 떠나서 우리 홍 선생님께서 열변을 토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되고, 결국엔 트럼프도 결국엔 트루스를 멀리 떠나니까 저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생길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두에 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우리 참 동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우리 유튜브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선입니다. 우리 황당수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몇 년 보면 체중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생겨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셨던 우리 애국 국민들이 그 시민단체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 좀 하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황장수 저 친구가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을 막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치에 전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당이 이번에 비대위를 거치고 개가천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내려가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또 올라갈 거고, 오늘 벌써 한 20%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꼭 새로운 세력이 모여서 정치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국당이 변화하도록 내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내기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단체들만 모여서 비슷한 형태로만 가게 되면요, 지금도 보수에 태극기 하시는 분들이 단을 하나 만들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 보면 저는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면 정말로 사심이 없는 보수에 좀 인텔리 계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게 뭘 경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도 지역구마다 전부 후보를 내서 너네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질 거니까 너네들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을 하죠. 정당을 보고 그냥 부탁을 하거나 하소연을 해서 스스로 바뀌는 정당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무조건 한국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 당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보수 내부에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미국에도요, 아까 말한 티파티가요, 지역의 경선에서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후보들을 똘똘 뭉쳐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명의 보수 운동가가 공화당에 휩쓸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곳곳에 나서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공화당이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저는 이 보수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